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그 한 가지는 좀 지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한 시기에 어떤 그 당을 움직였던, 또 당을 책임졌던 세력이 있다면 그 다음 이 당대표 선거라든가 이 당이 바뀌는 시기에는 그전 책임을 졌던 세력에 대한 평가가 따른다고 봅니다. 그럼 문재인 대표가 당을 맡았던 시기에 더민주가 어떤 얼마나 어떤 내부를 잘 그걸 하고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왔느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결국 분당을 하고 또 위기 상황에서 김종인 체제를 했던 게 아니냐. 근데 이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고 마치 뭐 잘한 것 같이 이렇게 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다시 뭐 친문이 이 단가를 친다 이런 그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과연 그런 평가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냐,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위기에 처하면 슬쩍 뭐 다른 어떤 비상체제를 만들어 넘어가고, 그러고 나서는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당을 맡았던 세력이 다시 또 당을 하는 이런 그게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 문제의식이 퇴색되면서 아무도 제대로 그된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대단히 옳지 못하다. 그건 전번 대선 실패 이후에 다음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과연 처절한 반성과 어떤 성찰과 어떤 그런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있었냐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그런 지적 관련해가지고 이른바 친문 진영에서는 없는 허상을 친문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그 불러일으켰던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가서 밖에서 국민의당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그런 허상을 가지고 공격할 사람이 없어서 당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예. 근데 지금 빠져나간 사람들로 구성이 된 국민의당이 상당히 지금 위기 상황을 받고 있는데, 그 문제를 좀 제를 해보죠. 지금 김수민 의원이 어제 검찰에 출두를 해가지고 실제로는 자기가 디베이트를 받은 게 아니라 당에서 지시를 했던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당 전체가 좀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고, 이게 파장이 어디까지 튈지 이제 조만간 아마 박선수 의원을 소환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의당 이미지가 굉장히 좀 타격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파장이 갈지 이런 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철수 전문가인 황 소장께서. 지금 제가 볼 때 안철수 대표는 매우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고 봅니다. 왜 매우 위기냐? 첫째, 본인이 사업을 갖다가 당에 차용을 해줬다는 부분에 있어서 연결된 비컴사라는 부분에 4월 25일 날 4억을 차용해주고 4월 28일 날 정부 자금이 왔을 때 되돌려 받았다는데 매우 비상식적인 거래 행태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걸 차용을 해줬다가 되돌려 받습니까? 그 회사로 남은 부분만 더 주고, 예를 들어서 정부 보조금이 나오면 당에서 안철수 의원한테 빌렸다가 사업을 하면 되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오해 소지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남겼고요. 또 김수민 의원이 사실상 어제 검찰에 출두해서 나는 당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내물은 겁니다. 부가세 1억 플러스해서 1억 1천만 원을 내가 처음부터 달라고 했다. 그래서 그건 받은 거다. 근데 당에서 자기가 줘야 될 돈을 떠넘긴 거지, 나는 당의 이야기에서 받았을 뿐이고 그 편의만 제공했을 뿐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그 6천만 원 체크카드하고 6천 뭡니까 820만 원인가 하는 부분은 이 김수민 의원 측이 영상 제작을 하다가 그걸 당이 채택 안 함으로써 7,620만 원인가가 지불이 돼서 손해를 봤다는데, 그런 걸 메꾸려고 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당에서 사무부총장과 사무총장이 알았을 가능성은 거의 확실시해지고 있고, 김수민으로 하여금 당이 수습하는 방향에 동의를 하라 했는데, 김수민 의원은 자기만 제거되면서 이렇게 끝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되돌아서 물기 시작한 부분이다. 이 부분이 액수도 크지 않고 정치권의 관행이라 어쩌다 우길 수도 있겠지만은, 안철수 의원에게 그 데미지는 매우 클 수 있다. 왜? 남보다 새정치를 훨씬 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자기가 내야 될 돈은 하청업체로 하여금 재하청업체에 주게 한 형태에 있어서는 대기업이 하고 있는 그런
고유한 부정행위와 비슷하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요. 사실을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안철수 대표이기 때문에 안 대표가 사실 고백을 하기 전에는 이 일에 대해서 당에서 진상조사가 불가능하고 계속 해명하고 변명할수록 일은 더 꼬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경찰의 칼끝에 다 목을 내놓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까지 지금까지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왔고요. 실제 나온 것보다 더한 상황이 더 튀어나올 가능성이 많은데요. 국민의당은 이 문제에 있어서 당에 명운이 걸렸다고 생각하고 좀 더 진지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두 가지 차원의 문제라고 봐요. 하나는 이 건이 법적인 판단의 영역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판단의 정치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제 법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이게 전부 최종적으로 뭐라고 지금 결론 내리기가 상당히 좀 빠른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생각은 이제 좀 들고, 지금 일단 이제 양측의 지금 주장이 엇갈리는 상태에서 이 법리적인 해석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지금 워낙 지금 여러 가지가 이 법리 해석을 어떻게 할 건가 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검찰 아마 기소를 할 것 같고, 기소를 하면 이제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법원에 의해서 법리적인 판단이 구해질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건 이제 그거고. 근데 지금 김수민 의원이 지금 당에서 시켰다 하고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쪽에서 나오기 시작한 게 지금 이제 새로운 국면을 좀 이제 맞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얘기가 이제 진전이 되면은 뭐 법적인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일단은 잠깐 뭐 서로가 국민의당 쪽하고 이 김 의원하고가 책임 공방을 벌이는, 아마 국민의당으로서는 그야말로 뭐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일단은 뭐 책임의 소재를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으로서는 대단히 지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아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드는데, 저는 좀 진작부터 일단 그 법적인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 이 국민의당 차원에서 특히 그 지도부가 좀 그 정치적인 그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좀 더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 일단 국민 눈높이 차원에서 뭐 법리적인 판단이야 이제 그건 나중에 법원에서 한다 이제 치고, 일단은 지금 정치적인 어떤 그 책임을 지고 이거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반응들이 이제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좀 우리는 뭐 문제되는 거 없다, 당으로 들어온 돈이 없다, 이것만 이제 고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부실한 대체 과정이 결국 이렇게 상황을 더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좀 초래한 거 아닌가 좀 이제 생각이 이제 들고요. 이를테면은 뭐 과거 이제 뭐 왕전 사무총장 뭐 이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아직 누굴 지칭하기 그렇고, 과거에 이제 정당에서 이제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하곤 했었던 어떤 그런 방식, 이런 거를 이제 해가지고 또 그런 것이 이제는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 이런 경우일 수도 있겠고 뭐 그럴 텐데,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더 좀 무겁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진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자기들 손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 멀리 있는 사람들 얘기 아니고 바로 자기들 아주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인데, 그거를 진상조사를 해도 저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정말 마음 먹고서 모든 거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게 우리가 대처를 하겠다고 진작에 생각을 했다면은 진상조사도 저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왜 그 손바닥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얽힌 얘기를 그렇게까지 파악을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허둥대는 모습을 이제 보이는가?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좀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당 그 지도부가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이 일을 더 크게 만들었다, 또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근데 매체에서 그 비컴, 이게 이제 인쇄 공보를 돌리는 업체 찾아가 봤대요. 그 기사에 났던데, 찾아갔더만은 그게 한 사무실이 아니고 이렇게 흔히 말해서 1인 회사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비컴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상에 뭐 1인 회사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대표가 이 왕사무 부총장하고 친구다. 이게 그러면은 이 가장 이번에
그 내부 고발이 제보다 뭐 이런 말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경쟁 프레젠테이션 몇 개 업체가 홍보 제작을 가지고 경쟁 PT를 통해서 어떤 그 결정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하루 전에 전격 취소가 되고 그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상당히 이 문제다. 제가 볼 때는 안 대표는 그 당시에 국민의당 상황에서 본다면은 이 부분을 모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본인이 뭐 정당 활동을 오래 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다 그 책임자들이 있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 결정을 해나갔을 거라 보는데 아마 신생정당이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뭐 자금이 굉장히 필요한데 살림을 사는 상무총장과 부총장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심을 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그 부분들이 이 선관위에서 정확하게 좀 짚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부분들을 선관위 그 보조금 받으려면은 그런 이 회계 보고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선관위랑 여러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때라도 좀 이렇게 이게 그냥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될 성질은 아니다고 이렇게 했다면은 문제가 다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중에 이게 그 고발이 되고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을 하고 국민적 이슈가 됐을 때 진상조사단이 만들어지고 국민들한테 중간 발표를 할 그 시점까지도 이 부분들을 갖다가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실무 책임자들이 책임전 선에서 좀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지금 이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이게까지 어떤 면에서는 국민의당 스스로 키웠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그러면서 무슨 뭐 꼬리 자르기 식으로 김수민 의원 측에 전달이 오니까 사실은 검찰 수사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받아본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서 거짓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자기를 짜는 각본들 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물론 검찰이 뭐 자기들 각본대로 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검찰 수사 속에서 나온 부분들이 거의 좀 사실에 가깝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본다면은 그 과정을 거기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게 한 그 지도부의 어떤 무능 내지는 어떤 그 지도부의 어떤 리더십 부재 뭐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국민적인 어떤 심판대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정당들의 재편 과정이 결국은 대선을 거쳐야만 조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네요. 앞에 두 당을 이야기했지만은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그릇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한쪽은 절반은 부정적인 이미지 한 번은 세력이 없어진 것 자체에 돼 있고 역시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금 대안들이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당도 보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의 정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안철수 대표는 이것을 완전히 정치 상황을 파악해서 주도할 능력이라든 경험은 아직 부족한 상태고 그럼 누가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고 간혹의 대체적인 발언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하는 정도입니다만 보니까 박지원 원내대표도 현재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얘기하거나 가끔 회의에서 발언하는 정도지 조직을 자기가 지휘하면서 하는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계속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반에 저는 일단 선관위에서 이야기했던 돈이 당으로 넘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 진상조사단이 그건 아니다라고 발표를 해서 상당 부분 정리가 되나 있는데 보니까는 직접적인 당사자 두 사람에 대한 조사도 없이 하고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최근에 논의 과정에서 하나 이제 조금 이제 근거가 좀 잘못된 논의들 심지어는 종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정치를 약속했던 안철수가 이 사람들이 기소가 되더라도 출당 조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정치개혁, 정치혁신론에서 기소됐다고 출당한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기소가 되면은 당원권을 정지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안철수의 주장이었었고 그것을 김상곤 혁신위에서 받아들였었고 현재의 국민의당 보니까 당 안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아마 기소가 되면은 당원권 정지한다는 얘기를 공식화 시키는 것 같던데 마치 이제 뭐 기소가 되더라도 당에서는 뭘 받아들이는 것처럼 출당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그거는 기소했을 때는 당원권 정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라는 저는 뭐 주변적인 얘기만 좀 해주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당 상황도 지금 상당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 호남에서도 지지도가 많이 빠지고 있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부터 올해 그 정기국회로 가고 연말로 가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세력을 좀 확보를 해야지 내년 그 대선 경쟁에서 나름대로 제3당으로서 역할을 할 건데 지금 그렇게 해가야 될 시기에 오히려 지금 악재에 봉착 직면해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돌파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일단은 지금 이 정도로 세 당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지금 뭐 국내외적으로 정치 상황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어려운 좀 어수선한 게 많습니다. 롯데그룹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문제도 있고 뭐 등등 지금 경제 현안도 상당히 좀 화급을 다투는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국회에서 처리돼야 될 여러 가지 이제 또 현안들이 또 있죠. 그리고 또 야3당이 공조를 해가지고 지금 청문회를 하겠다고 했던 그런 사안들도 있는데 이 부분들을 지금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짚으면서 7월 정국을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일단 법안들은 좀 발의를 해놓은 상태니까 상임위 거치려면 일정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당장 그건 쟁점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현안 보고 관련해가지고 그것을 청문회까지 이어지는 단계로 갈 것인가 이게 1차적인 가장 큰 쟁점 같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6, 7개가량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당장은 또 이제 이번 달로 이제 끝나게 되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내용도 개정 관련해가지고 여당에서 조건부 협상을 얘기가 논란이 된 바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에 대한 조사를 특조위 조사 대상에서 뺀다면은 뭐 좀 융통성 있게 서로 협상할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물 건너간 것 같고 기간은 아마 좀 불가피하게 연장하는 쪽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선체 인양하는 것이 일정보다는 좀 길어질 수밖에 없고 실제는 늦어져서 8월 말까지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더 늘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 상황에서 그거는 이제 여당에서는 이렇게 무작정을 연장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은 조금 수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오히려 초점은 이제 청문회별로 나오고 있는 상임위별로 나오고 있는 청문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도 지금 가습기 살균제 문제라든가 홍만표 관련 정도의 이제 검찰 관련 이제 청문회 수준의 특별 조사를 이제 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부분들도요. 저는 여당에서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초점은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이제 새누리당이 확실하게 누구를 구심적으로 정비가 된다 모르겠지만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새누리당도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좀 보이고 있어서 거기에 개별적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지금 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 야당이 공감하는 쪽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전 같으면은 겉에서 여론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쪽이 뭔가를 주도한다든가 당내 또 청와대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주도해가지고 충분히 통제하고 조절이 가능했었지만 그게 되지 않는 국면이어서 만약에 국회가 이후에 진행이 된다면은 상당 부분은 여소야대의 그런 기류가 그대로 반영되는 상당히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좀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여소야대가 이렇게 딱 실감이 나는 그런 장면은 없었던 것 같아요. 국회의장이 이제 야당이 됐다는 거 빼놓고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공조 얘기 나오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뭐 청문회라든가 이 법안이라든가 그게 뭐 한꺼번에 또 너무 많은 거를 쏟아낼 일은 아니고 또 이제 상당히 좀 절제하면서 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이 필요할 테니까. 근데 일단은 또 좀 한두 개라도 정말 뭐 좀 야권 공조로 뭐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그래서 정말 이제 국회가 달라졌구나 하는 거를 국민들이 좀 실감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변화의 어떤 모습을 좀 빨리 보이는 거는 뭐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좀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 이 여당이 지금 워낙 그 친박 비박 간의 이 개파 갈등이 뭐 갈 때까지 지금 가는 그런 상황이 내내 계속되는데, 좀 이 앞으로 여당 같은 경우도 뭐 야당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이 본인의 어떤 당론에 뭐 절대적으로 구속받지 않고 뭐 소신에 따라서 뭐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좀 여지가 좀 더 좀 넓어질 수 있기를 좀 이제 기대를 해보는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국회법 개정안 문제 같은 경우, 이거는 또 실제로 새누리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통과된 거를 박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한 거고, 이거는 사실 뭐 앞으로 이제 제의를 할지 발의를 다시 할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유동적입니다만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도 뭐 소신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당연히 그런 사안일 것 같고, 세월호 그 특조위 활동 그 기한 연장 문제 이거 같은 경우도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한 그 진상 조사 활동에 대한 뭐 생각에 따라서는 충분히 또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도 이 소신에 따라서 뭐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니까, 아마 좀 저는 그 특히 그 앞으로는 좀 여당 안에서 뭐 전에처럼 무조건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특히 그 뭐 비박계 의원들이 중심이 되겠지만은 좀 소신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좀 이런 게 좀 많이 좀 넓어졌으면 좀 합니다. 이번에 임시국회에서 각 당 대표들이 교섭단체 연설을 했는데, 그게 그 한마디로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양극화 부분에 그 놓여 있다. 그러면서 그 김종인 대표가 이야기했던 경제 민주화와 이 포용적 성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뭐 격차 해소와 평화 통일이 있다. 그리고 그 정진석 대표는 중앙 평준화 라는 부분을 그 이야기했었는데, 하여튼 대기업의 어떤 그 문제들 부분과 현재 뭐 청년 실업 등등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어떤 격차 해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복지를 갖다가 자기 트레이드 마크로 해서 그 당선이 됐는데, 그 이후에 그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어떤 경제 상황을 갖다가 이 이유로서 거의 제대로 실현을 못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현 가능한 구체적 대안을 갖다가 정치 세력한테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나타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이 이번 그 20대 국회에서 뭐 주요하게는 이번 이 가을에 붙어 있는 정기국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가 결국 대선을 앞둔 각 정치 세력들의 국민들에 대한 어떤 이 평가, 이렇게가 무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야당이 민생을 갖다가 최우선으로 하겠다 하면서도, 예를 들면은 세월호 특조법 연장이라든지 국정교과서 무료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또 다른 민생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정도의 어떤 이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뭐 청문회를 갖다가 모든 청문회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어떤 청문회로서 또 국민들한테 여소야대라는 것을 갖다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그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그 예측을 합니다. 그 이제
전국 관련해서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크게는 봤을 때 정세균 국회의장이 얘기했던 두 가지 관점에 이게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아까 황장우 소장이 경원 관련해서 여당 내부에서 상당히 물밑에 여러 가지 교감이라든지 움직임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개헌 특위가 구성되면서 어떻게 진척이 될 것인가는 주목해볼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소야대 국면이라는 것이 과연 국회에서 야당이 다수일 때 뭘 과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가도 생각해볼 부분이다. 이 부분은 아까 정세균 국회의장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뭐 능동적 우회주의를 얘기를 했었죠. 만약에 능동적 우회주의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뭔가 작동할 수 있다면은 여소야대라면 야당이 그만큼 할 수 있는 몫이 많아지는데 과연 뭔가 주도하는 포지티브한 차원에서 야당이 주도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좀 마땅치 않거든요. 그동안에 보면 여소야대일 때 야당이 주도해서 했던 것은 권력에 대한 심판이라든가 과거에 대한 청산의 경우에는 야당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 지금 최근에 국가적인 문제가 됐던 문제라든가 권력 내부에서의 문제가 됐던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청문회 방식을 통하든 뭘 하든 간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정책을 통한 뭔가 우리 사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경제 민주화 등등의 방식에 대한 입법적인 대안보다는 실제로는 야당의 역할은 그런 상임위 등에서 국정조사든 청문회 방식이 등등이 오히려 과거의 문제라든가 현 정치, 정권에서의 문제를 파헤치는 쪽에 야당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부합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보면요, 지금 지금 이 시간에 보면 EU 탈퇴가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지금 중계를 하고 있는데 거의 뭐 47만 표가 탈퇴가 앞서가고 있어요. 이제 남은 선거구가 189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점점 가면 갈수록 탈퇴가 격차를 벌리고 있는데요. 이런 충격이 결국은 전 세계에 또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건데 지금 이 전 세계의 경제가 이제 이상한 것이 상식적인 뉴노멀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김종인 대표가 저는 매우 정확한 이 한국적 상황에서의 경제 정의를 세우기 위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언론도 이 한마디로 거대 경제 세력 재벌의 대리인이 국회에 진출해 있다라는 김종인 대표의 그 발언 내용을 갖다가 소개하지 않았어요. 좌파 진보 매체도 그런 부분을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앞으로 대한민국의 내년 대선이 어떻게 될 건가? 영국이 지금 탈퇴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볼 때요, 결국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전임 미답을 길을 갈 건데 각 정당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대응해서는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정말로 지금까지 가졌던 어떤 사고나 가치관,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지금 매몰되어 있다면 보수는 보수대로 그렇거든요.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더민주당이나 국민의당도 한꺼번에 다 같이 가버릴 수 있다. 기성정당이. 그런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을 접수하고 샌더스가 사실 뭐 거의 힐러리를 위협하다시피 한 부분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정치권이 현재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각성이 매우 뒤떨어지고 있고 기껏 개헌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협친이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될 수 있는 문제인가. 근본적으로 이 정치가 한국 정치가 왜 본질적인 개혁을 못하는 건가 하는 이야기도 내년 대선 때 공론화돼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슈퍼 자본주의, 즉 자본 권력이 정치 머리 위에 앉아서 이 한국의 야당, 여당, 보수 진보를 주무르는 부분에 대한 논쟁도 내년 대선에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도외시한 채 그냥 뭐 세월호니 무슨 뭐 통일이니 가지고 이념 운운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 우리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될 사안들 또 시급하게 처리돼야 될 여러 가지 이제 해남들은 해남들대로 기각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과연 이 시대 정신이 뭐고 또 우리가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비전을 놓고 큰 어떤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려가야 될 건가를 또 이제 고민하는
예, 그런 것도 한편으로 또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일단은 뭐 지금 당장 그 국민들 그 생활이나 삶하고 관련된 문제들도 처리돼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그것대로 좀 주목을 하기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 부분대로 또 이제 앞으로 남북 관계의 전망을 더 이제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참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씩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붙이고 마무리하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 상상하는 것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매우 빠른 속도로 앞질러 가서 어제 이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자기들은 화성 10호라 부르는 부분을 고도 1413km까지 올려서 400km를 보냈다는 것은 옆으로 보통 32도로 쏘는데요. 그 각도로 쏘면 한 3,800km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무수단 미사일의 원형이 S-27이라고 부르는 SLBM 잠수함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 육지에서 쐈지만은 조금 큰 잠수함을 만들면 그 잠수함에다가 올려서 3,800km를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육지와 이 수중 지금 겸용을 실험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올라갔다가 대기권으로, 그러니까 1,400km는 공중에 우주죠. 우주로 올렸다가 대기권으로 다시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7,000도의 열이 마찰열이 나는데 그때 터지지 않고 떨어졌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북한이 이제 저걸 갖다가 ICBM 대륙간 탄도탄으로 12,000km 정도 날려도 대기권 진입 기술을 거의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북한은 제가 볼 때 한 1, 2년 안에 완벽한 기술을 만들 거라고 보이는데요. 미국이 아마 지금 북한의 저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후에 미국이 이 문제를 대응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갈 거냐,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거냐, 안 그러면 북한하고 이 딜을 할 거냐, 그러니까 한국은 앞으로 거기에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11월 대선하고 맞물려서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갈 수 있는데, 정부나 한국군은 이 부분을 보고 뭐 북한을 갖다가 괴멸을 시키겠다,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상투적인 말을 하기보다는요, 이 심각함을 국민과 공유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민 앞에도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북한에 대해서 아무리 그동안 압박을 계속 가해오고 그랬어도 북한은 계속 핵개발 진전이 되고 있고 미사일 성능은 계속 향상이 되고 있고, 그거를 전혀 뭐 막지 못한다는 게 지금 확인이 계속해서 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북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그러니까 결국은 협상을 통한 특히 그 미국과 어떤 북한의 그 협상을 통한 대타협 이외에는 뭐 달리 그 해법이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 뭐 오바마 정부도 뭐 대북 정책에서는 완전히 뭐 손을 놓다시피 하고 뭐 무력한 모습을 내내 보여왔고, 뭐 차기 이제 미국의 새 정권이 뭐 들어서겠습니다만은 뭐 누가 들어서든 간에 이제는 좀 우리 정부가 그 과정에서 좀 그 문제를 그 대화로 이제 해결을 해내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그 역할, 그 오히려 미국을 그 대화의 국면으로 좀 선도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환경이 좀 이제 아주 그 절실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도 뭐 다음 정부가 과연 이제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가 이제 또 이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맥락에서도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박근혜 정부는 거의 뭐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뭐 계속 뭐 같은 얘기만 하고 뭐 북에서 뭐 저기 발사 하나 하면은 또 했던 얘기 또 내놓고 하는 거 이상의 거의 뭐 속수무책의 그런 이제 한계를 지금 드러내고 있고, 이건 뭐 임기 끝날 때까지 뭐 도리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황장훈 소장의 얘기를 듣고 혹시 이제 뭐 또 다른 방식의 추진 방식을 정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내부적으로 혹시 이제 고려할지는 모르겠습니다.